오해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가로 입수한 기무사의 개헌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해찬이란 말이 있는데 그 이해찬 의원이 방금 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전조율이나 교통정리 이런 건 없나 봅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 머쓱해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연말에서 내년 중쯤 되면 거의 30%에서 40%까지도 갈 것이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정치평론계의 카리스마 두 분, 진수희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무사의 개헌 문건, 탄핵 가결 직전이니까 지난해 3월에 나온 문건입니다. 그중에 청와대가 이런 문건은 추가로 입수했다 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내용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 성공의 관건이다. 그동안의 논란이 뭐였냐면 이거 개념 문건이다. 만들어 놓은 거다. 실행하려고 해놓은 건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특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누가 봐도 이게 실행하려고 만약에 기각되면 실행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거다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보낸 문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길목을 군이 먼저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으로 검토하고 이게 또 보면 기무사가 계엄사령관을 결정하는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서 국정원이 또 계엄 상황에 개입하거나 또는 계엄사령관이 국정원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먼저 이 추가된 문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선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회가 해체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는 군부 쿠데타의 기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운 의미의 이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문건이 나온 거라 충격적입니다. 제 경우는 80년 5월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계엄이 그 후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리틀 전두환을 꿈꾸는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강한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진 의원님. 저도 이걸 보고 문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6월 30일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빠져 있었는지 그러면 국방부는 이 문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와대에 이미 알려진 그 문건만 보고하고 이거는 그냥 킵하고 있었다는 건지 네. 이 문건의 존재 내용을 지금까지도 국방부 장관은 모르다가 대통령께서 다 문건들 내라 이래서 제출받은 문건에 이게 있었는지 지금 정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관련 문건 모두 내라 이랬단 말이죠. 아니죠. 돌아와서 네. 모두 내라고 청와대가 지시를 했고 바로 그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관련
그 군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마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질문했습니다. 오늘 네, 기자가 네. 김의겸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확실한 확답은 하지 않았고 답하기를 독립수사단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답을 했는데 그 문제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을 그럼 그 국방부는 언제 입수했나? 네. 예, 그거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 의원님 말씀은 왜 다 제출하지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안 냈느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나 국방부 쪽에서는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거는 저는 청와대와 국방부라고 봅니다. 근데 청와대는 아닐 수 있죠. 국방부가 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청와대 입장은 어저께 이 문건을 보고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즉시 국민께 알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진 의원님 말씀 중에 국방부가 답해야 될 부분은 국방부는 그럼 이 실행 문건을 언제 입수했는지 국방부가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 문제의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3월 28일 날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그걸 보고했다 하더라도 그때 청와대 회의의 안건 중에 하나가 기무사 개혁에 관련된 안건이었단 말이에요.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뭐 계엄 어쩌고 하는 게 있더라라고 구두로 보고했었어도 네. 임종석 실장이나 뭐 조국 조국 민정수석 네.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귀를 크게 열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6월 30일 문건으로 제출한 것도 놓치고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이 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그 문건을 언론에 노출한 이후에야 막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한 막 호들갑 떨듯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하시는데 슬슬 물타기를 너무 하셔서 제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건에서 깜짝 놀란 게 국회 대응입니다. 다 네. 놀랍죠. 일단 네. 21세기 평화적인 시민 촛불 혁명에 대해서 친위 쿠데타 비슷한 것 거의 그 확증되는 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 대책을 보면 저는 이 문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네. 현직 국회의원들을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을 그땐 새누리당이죠. 그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네. 표결에 참여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때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네. 대책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하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현역 의원들을 체포해서 정족수를 미달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겠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들어간 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국회는 제적 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의결 정족수 몇 명이 모여라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건 시행령에 있을 테고 네. 법에는 제적 의원 2분의 1의 요구로 국회가 요구하면 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취재 기자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령을 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소야대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20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 참여 안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무사가 이런 걸 왜 검토합니까? 근데 저는 내용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런 의도 다시 전혀 없고. 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누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따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와 한편으로 이 중요하고도 엄중한 의제를 그런 본질적인 것 말고 누가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니 말았느냐 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야당이 시비를 걸도록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저는 지금 여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이 문건 자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저는 전혀 예, 없습니다. 의원님 예. 콜입니다. 네. 최 의원님도 그런 네. 지금 보고상이나 청와대가 그것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그래서 뭐 회색지대란 말까지 지금 뭐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깜짝 놀랄 만한 부분, 심각하다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현행법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계획 우선 반정부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법시 구속수사. 그러니까 포고령을 딱 해놓고 만약에 의회 의원들, 여기서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겠죠? 네. 의원들이 이걸 어길 경우에 체포해서 사법 처리해서 미달 정적수를 미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헌정을 정말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앉아서 자기네들 기무사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네. 그런 월권 행위를 굉장히 무한하게 했다는 의미라서 저도 엄청 새삼스럽게 이 실망스럽고요.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또 놀라운 게 합참의장을 배제했다는 부분이에요. 네. 예, 합참의 계엄가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군령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누구를 시킬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건에서부터 3사 출신은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이건 6사 출신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자 이런 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혹시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네. 알짜회라든지 이런저런 국내 사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조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과거의 하나회 같은 정말 국민들은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한두 개만 더 설명드리면 언론 검열단을 편성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네. 신문방송통신 영상 원본을 제공받아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런 게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열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지는 거죠. 12.12 쿠데타 때처럼. 네. KBS 등 26개 언론사의 통제 요원을 편성한다. 그럼 이제 만약에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각돼서 계엄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이제 저 같은 KBS 기자가 기사 썼을 경우에 12.12 때처럼 가서 검사받고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도 이 문건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광화문 여의도 집회 예상 지역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은 특전사를 배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보면 네. 아무리 군이지만 이렇게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네.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아마 이걸 만드는 거를 주동한 인물들의 그 사고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사고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의 이 아이디어나 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까? 21일. 야, 오늘부터군요. 네. 양일입니다. 네, 이틀 동안 하죠. 자, 이해찬 의원이 제가 농담 삼아 어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저는 당대표는 어대이를 진수희 의원님한테 최초로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어대이라기보다 어차피 이번 민주당 전대는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갈 것 같다. 네. 이런 이해찬 말씀을 의원이 드렸고요. 나오면 그거는 그러면-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예상을 제가 잘 몰라서 하셨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 진짜 이해찬 의원이 됩니까? 글쎄요. 이해찬 의원이 대장부엉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대장부엉이라 부엉이 하면 네. 그 친문 그룹의 좌장 성격의 분이기 때문에 대장부엉이가 출마를 하신다는데 출선이나 되고. 예. 네. 과연 그 부하 부엉이들이 거기에 맞짱을 뜰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짱을 떠보겠다. 네.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제 관전 포인트, 제 개인적인 1차적 관전 포인트는 이해찬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셀프 컷오프를 몇 분이나 과연 하실 건지. 네. 그게 저는 궁금해요. 후보 그래픽이 있나요? 지금 저 선언하신 분들, 네.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 네, 있군요. 이정도 의원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8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오늘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는 걸 알고 가장 실망한 의원은 누굽니까? 그 전에 네, 그냥 누군지 일단 이야기 해주세요. 대장부엉이는 이제 네. 옛날 2009년 얘기인데 패기 네. 있는 부엉이들이 많다. 패기 있는 젊은 부엉이들이 많다. 그건 네. 또 말씀드려야 되고요. 네. 저는 외람되지만 김진표 후보님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진표 후보님이 경륜 그리고 유능한 경제 정당을 내세우셨는데 사실 경륜 하면 이해찬
후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다들 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 그 테지만 말씀은 이해찬 의원이 안 나왔으면 김진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하지만 두 분이 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뜻인가요? 그냥 막 그 함정 질문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는 분들이라 하면 지지층이 겹칠 수 있는 그렇죠. 후보들이 제일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제 1순위로 실망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김두관 의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내일까지 어느 분들이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스스로 셀프 컷오프. 컷오프를 할 네. 거냐 만약에 셀프 컷오프 하시는 분 없이 지금 선언했던 분들이 다 출마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 했을 경우는 네.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친문 그룹 내에 이제 권력이 분화되고 있는구나 하는 거에 방증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일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결정 나겠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기타금이요. 네.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기타금. 왜 이렇게 기타금 비싼 거예요? 저희 권리당원이 70만인데요. 네. 그 70만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투표를 6번씩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주로 경선의 그 정보통신 비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컷오프에서 3자리 남잖아요. 예선전. 네. 3명 누가 올라갈까요? 저는 뭐 작전상 보안입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해드려요. 투표권이 있으시니까. 같은 당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냥 재미삼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3명 근데- 올라간다면. 근데 질문 중에요. 누가 최종 당대표가 되느냐를 물어보신 그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신데. 네, 3명 세 컷오프. 명 너무 컷오프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네. 제일 난이도가 높은. 아니, 저는 진짜 몰라서 질문. 여쭤본 거예요. 아니, 저도 네.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근데 아까 최재성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만약 네. 그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되는 나와봐야 이제 소용없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초장에 그냥 스스로 컷오프를 하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가실 건지 네.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네. 그래서 3명. 만약에 이해찬 의원은 올라가시겠죠. 예, 예. 네.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표 의원이 네. 드롭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스테이 하신다면 네. 김진표 의원도 3명 중에 한 분으로는 올라갈 수 되실 있을 것 같다. 수 있지 컷오프는 않을까. 올라간다. 그리고 네. 이제 그 70만 권리당원 중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얼굴이 되시면 혹시 뭐 좀 너무 올드보이 이미지 때문에 당 이미지에 조금 손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제 젊은 네. 권리당원들이 예컨대 최재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예선에서 밀면 네. 컷오프는요. 예, 예.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예. 권리당원들이. 국회의원, 예. 그리고 현역 지역위원장, 네. 그리고 정무직 당직자. 그래서 이미 명단이 확정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컷오프는 일단 당 안에서 힘 있는 분들이 먼저 될 가능성이 아니면 있군요.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워낙 민주당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은 전략적인 투표에 능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너무 친문 일색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비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종걸 의원 한 분 정도는 좀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구세가 네. 아니, 이종걸 의원이 도대체 지금 이종걸 의원이 벌써 4선인가 5선. 사선이시고 원내대표 하셨고 당연히 또 세력이 있는데요. 수도권에.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시지 않을까. 예. 저기 올드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며칠 전에 그 그래프가 혹시 준비가 됩니까? 네. 절대 올드보이라고 하길래 저희가 이거 정치권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네. 거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해찬 생물학적. 의원께서 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김진표 의원보다 네. 5살이나 어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네. 삼김 시대부터 이 정치권에서 국회에 오랜 다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이해찬 의원보다 안상수 의원이 더 젊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톡스보다 책, 마사지보다 조국을 위한 고민 네.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상수 의원이랑 비교하시죠. 누구랑 비교하더라도 마사지와 일단 보톡스라고 보톡스를 생각하시는 안 하시고 겁니까? 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워낙 고민을 늘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이 표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얼굴 알겠습니다. 표면이. 네.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계셔야 좀, 이 안상수 님을 좀 편들어 주시는데. 안상수 의원은 제가 편파적 질문을 했네요. 엄청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특이하게 입으시고. 파란 옷 입으시죠? 네. 염색 굉장히 까만 머리를 염색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정말 젊어 보이세요? 눈썹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정말 젊어 관리를 보이세요. 피부 관리도 직접 봐도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네. 자, 뭐 농담 삼아 드렸고요. 네. 다음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자, 추미애 대표가 이제 참 당대표 중에 이렇게 추미애 대표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임기 동안에 진짜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죠? 네, 대선까지 승리하고 총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하고 협치수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실에 다 보냈다는데 국회에 다 돌렸다는데 그러자 정진석 의원이 있을 때 좀 잘하시지. 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담내로 공주 부야산 햇반 지역구니까요. 네, CR 붉은 놈으로 보내드리다. 제가 저거 보고 정진석 의원님이 있을 때 좀 더 잘하시지 그 말만 페북에 안 쓰셨으면 돋보였을 텐데. 아니, 저는 저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협치수박을 보내면 그냥 협치수박 먹고 협치하자는 의미에서 덕담을 하면 됐을 텐데 정말 옛날처럼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잡아서 좀 후비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 말이 빠졌으면 정진석 의원님이 멋있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을 정진석 의원이 하신 게 새로 당선된 대표가 협치수박을 보냈으면 아마 그런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내일 모레 고만들 대표가 좀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을 저래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 임기가 2년이었잖아요. 첫 1년은 야당 대표. 다음 1년은 여당 대표로 했는데 여당 대표이실 때도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도발적으로 마치 야당 대표가 하듯이 그런 언사를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센 분이죠. 어머나. 그에 비해서 저는 정진석 의원이 답글이 굉장히 재치 있고 해악이 돋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남성 의원이 여성 대표한테 저렇게 하나? 그냥 서로 통 크게 이렇게 하면 되고 특히 물러나는 대표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대표의 섬세함인데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 싶었고 저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말이 세다 이런 거 근데 그 센 말의 내용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대표가 최초로 얘기했었거든요. 탄핵 과정에서. 그때 자유한국당 쪽에 새누리당 쪽에서 궤변이다, 유언비어다 엄청 비판을 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재작년 10월인가 그러죠. 네, 10월 달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추미애 대표의 파트너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좀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에 비하면 저는 너무 우아한 대표였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사시 동기인가 그랬잖아요, 두 분이. 그렇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번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느껴지네요. 네. 한 7%포인트, 6.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급락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당연히 부정평가하는 국민들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을 2번 채우시게 해드릴게요. 먼저 첫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나 현상을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본다. 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악화, 서민 체감 경제의 악화 때문에 떨어졌다. 서민 체감 경제 악화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소득 분배 지수가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특히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최상위 계층의 소득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고용 지표. 이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었던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좀 그런 성적표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은 지난 1년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었고 또 남북 회담이면서 이런 것들에 덮여 있다가 이게 이제 걷어지면서 사람들이 참았던 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문 대통령 지지율 뭐 때문에 하락한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지지 철회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결이 다르지 않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 서민으로 보신 거고 네. 저는 특별히 자영업자층의 지지 철회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최저임금 봅니다.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도 보면요, 네. 최저임금 8,530원 인상 올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년도 수치는 8,350원. 네, 네, 내년도. 내년. 네, 네. 네. 그 되게 긍정적인 게 63%, 62%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반대하는 수치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너무 급격하다. 네. 그런데 그 40%의 자영업자들이 많았고 이 자영업자들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구조적인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지 법안 통과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가로를 채워주십시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는데요. 그래프가 있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가로 열고 누구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자,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님한테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데 네, 큰일 났어요. 네, 그래도 정말 따끔하게 최민희답게 민주당 지지율은 가로 열고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가로 닫고. 저 벙어리. 아니, 지금 다음 출연자분들 기다리시는데요. 제가 네. 할게요. 네. 청와대 때문에 떨어졌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지지 철회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네. 청와대의 어떤 정책 기조나 정책 운영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사실은 그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같이 연동돼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 지지율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일 때 여당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여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할 말 못하고 출장소 거수기 노릇하냐 그랬는데 제가 지난 1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네.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때 쓴소리 할 일이 없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 생각이 났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때문에 떨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 그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네. 왜냐하면 민생 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그 민생 입법들을 반대해서 통과시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때문에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사실 공천권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총선 많이 남아가지고 뭐 지금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 2020년 4월이잖아요. 네. 대신에 당협위원장은 바꿀 수 있다. 지역위원장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제가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부 친박 위원들은 지역구가 위태로워지는 겁니까? 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보수적 가치에 반발하면 위험하다. 반발하면 위험해진다. 국회의원에게 당협위원장이란? 국회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이란 예비 공천권, 네. 예비 그 출사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비 공천장과도 같은 건데 저는 당협위원장을 옛날에 거론하는- 지구당 위원장 이렇게 불렀죠. 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역들이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보다는 원외위원장이 저 대상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에게 남양주 병이란? 정치의 근거지? 정치의 근거지.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진 의원님께 드려야겠는데 저 영상편지 저희 쓰잖아요. 이쪽서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어느 카메라? 김병준 예. 5번 카메라 보시고요. 김병준 위원장에게 네. 영상편지 쓰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연유야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코 달콤할 수 없는 독배를 기꺼이 받아 드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뭐 혹자는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권력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수님 본인 스스로는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균형되게 가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선한 의지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연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이 혁신되도록 바라겠습니다만 제가 그 차원에서 두 가지 고언을 드리자면 첫째, 말씀을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말씀을 너무 초장에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요. 지금 인적 쇄신은 불가능하고 노선이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수 괴멸을 가져온 이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없이 가치 정립, 노선 정립만 해가지고는 국민들께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소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수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